자,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리얼 가스를 한번 추구해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까지는 이상 기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론도 세우고 키네틱 몰레큘러 테오리를 이용해서 한번 유도도 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기체는 어떠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비슷하면 좋겠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 방정식을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가도 부분적으로만 따라간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이제 요게 이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저 그림인데요. 뭐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보세요. 그 이상기체 방정식은 PV equals nRT니까 nRT를 왼쪽으로 옮기면은 어때요? PV over nRT는 1에 되죠. 1.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 x축은 압력입니다. 압력. 압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상기체라면은 이게 값이 1이어야 돼요. 1. 쭉 이렇게 1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1이 안 되고요.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계속 압력이 증가하니까 요 B도 증가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저 파란색은 질소는 어때요? 질소는 이게 처음에 압력이 증가하면은 요 B가 1보다 1에서부터 좀 떨어지다가 압력이 증가하면은 막 증가합니다. 그리고 메탄도 그래요. 처음에 떨어지다가 증가하고. 그죠? 요거 뭡니까? CO2도 그래요. CO2도 이거는 그렇죠. 압력이 증가하면 처음에는 왕창 떨어지다가 결국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고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온도가 온도를 일정하게 했어요. 200K.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뭡니까? 역시 똑같은 그림인데 이때는 뭐냐면은 온도를 달리게 한 거예요. 온도를 달리게 해서 이게 어떤 기체입니까? 어떤 기체? 이게 잠깐만요. 어, 이게 질소 기체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 질소 기체 같죠, 그죠? 이거 아마 이게 질소 기체 맞을 겁니다. 질소 기체 보세요. 온도가 203K. 질소는 액체로 되는 온도가 77K니까 203K는 이제 기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압력이 증가하면은 낮은 온도에서는 이게 처음에 떨어지다가 이렇게 증가하고요. 근데 이제 점점 보세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어때요? 요거 293K. 이거는 0도 뭐였죠? 20도씨죠. 이거는 보세요. 이상기체와 이제 상당히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막 증가하죠. 그다음에 이제 온도를 확 올렸어요. 673K로. 그럼 어때요? 여기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된 거. 여기는 그래도 이상기체 방정식과 좀 비슷합니다. 쭉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압력이 아무리 올라도 많이 벗어나진 않았어요. 1에서부터.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왼쪽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체 분자가 단순할수록 이상기체 고동을 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저 온도가 올라갈수록 높을수록 이상기체와 비슷한 고동을 한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럼 취급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상기체 방정식을 우리가 완전히 폐기해야 되느냐?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과학자들이요 어떤 이론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이상적인 경우, 아이디어한 경우를 가정해서 이론을 세워. 그게 이제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이제 변수를 우리가 고려하면요 너무 처음부터 고려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한 상태에서의 이론을 세운 다음에 실제 측정값과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거예요. 음? 당연히 맞을 리가 별로 없죠. 이제 그럴 때 이 식을 이제 좀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죠? 현실에 맞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상기체 방정식도 PV equals nRT인데 이것을 변형시킨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이론이 있어요. 여기 가장 유명한 그 식이 반데어발스 식입니다. 반데어발스. 요 사람이에요, 이게.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데, 물리화학자. 근데 이제 이분이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분이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자 이겁니다. 아주 기막혀요. 그래서 반대발식도 이걸 연구했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벗어날까? 두 가지 요소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체의 어, 기체는 분자가 작고 그리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볼륨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했는데 압력이 높아진다 아니면 온도가 낮아진다면 어떻게 됐어요? 기체 입자 사이에 거리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 자체가 갖고 있는
부피는 적더라도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온도가 낮아지거나 또 압력이 높아져서 거리가 짧아지면은 기체 분자가 바로 옆에 보니까 나랑 똑같은 애가 있네. 그렇게 이제 기체 분자가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가까이 있으면은 멀리 있으면은 뭐 상관 안 했지만 가까이 있으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 분자 사이에 어떤 일종의 그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인력. 청력이 아닙니다.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청력, 반발력은 서로 내치는 힘이죠. 그런데 반대어 발스는 인력으로 봤어요. 인력.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반데어 발스 포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준을 훨씬 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저기 물리학 배우거나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이제 좀 자세히 배우기로 합니다. 그때 근데 아니면은 저 뒤에 가면은요 아주 간단하게 그 반데어 발스 포스라고 그거에 대한 이론을 잠깐 배울 겁니다. 그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아주 복잡해요. 어쨌든 이 반대 발스는 이제 그 분자 간의 인력을 고려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수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기막히게 잘 들어맞아 가지고서 노벨상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반대 발사 노벨상 받은 업적은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거를 수정했다는 것보다도 기체 간에 근데 기체 간뿐만 아닙니다. 모든 입자 간에는 반대의 발사 힘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것의 본질을 연구해서 노벨 죄송합니다. 화학상인지 물리학상이 아마 화학상 받았을 거예요. 그건 확실치는 않아요. 한번 봅니다. 먼저 가장 취급하기가 간단한 이 볼륨 코렉션을 한번 보겠어요. 실제 여러분 기체 용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겉보기로 기체 용기의 볼륨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원통 같으면은 밑에 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그런데 어때요? 진짜 볼륨은 기체 분자가 조금이라도 볼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V 대신에 NB만큼 빼주는 거예요. N은 기체의 몰 수가 되고요. B는 어떠한 상수입니다. 상수. 이건 empirical constant. 그러니까 경험적인 상수예요. 그죠? 이렇게 빼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기체 방정식이 이렇게 달리 쓰겠죠? P, V를 갖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원래는 P는 nRT over V인데 V 대신에 실제 부피를 씁니다. 그러니까 V-NB 여기까지는 아주 이해가 쉽죠, 그죠?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어떻게 오래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응? 여기 보세요. 여기 기체 요거 하나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다르게 했어요. 요거 하나만. 왜냐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기체 압력이 낮아서 이게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어때요?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움직이다가 벽에 딱 부딪혀서 그게 이제 얼마큼 세게 얼마큼 많이 부딪히냐가 압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리가 멀 때는요, 다른 것들이 영향을 안 받아요. 다른 것들 영향을. 그죠? 영향을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어, 그죠?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굉장히 따닥따닥 있다고 보세요. 근데 얘가 말이죠. 딱 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입자가 끌어당깁니다. 이건 인력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반대 발스 힘은 인력이에요. 인력.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 어때요? 여기다. 어? 사방에서 막 얘를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압력이 더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해서 낮아질 압력만큼 이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죠? 근데 빼주는 건 맞는데 어떻게 빼주느냐? 반대발사 봤더니요. 어떤 여기 비례상수가 하나 있고요. A가 그죠? 이것도 임피리컬 콘스탄트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치고 이 몰수를 부피로 나눈 거에 제곱을 만큼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부피 보정 텀이죠. 그죠? 이렇게 돼요. 이거. 이런 거 어떻게 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또 이제 이론적으로 아마 잘 하면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일단 반대 발스가 이렇게 이제 코렉션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상기체 방정식처럼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NRT만 오른쪽에 놔두고 전부 다 다른 항은 전부 다 왼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P observe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직접 측정하는 그런 압력입니다.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a 곱하기 n 오버 v 하고 스퀘어 한 것을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then 플러스가 되고요. 곱하기 v 마이너스 nb는 nrt다. 요거 이게 바로 반데발스 이퀘이션입니다. 이게 반데발스 식 이상기체 방정식에 관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v는 직접 우리가 측정한 컨테이너의 볼륨이고 여기 nb만큼 빼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A는 A와 B 값이에요. 근데 A와 B 값은 기체의 종류마다 다르겠죠.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은 헬륨 같이 굉장히 작아요. 그죠? 굉장히 작고 서로 반응을 안 해요. 굉장히 불활성 기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것들은 A와 B가 굉장히 작겠죠. 그죠? A는 얼마요? 0.0341. 이거 단어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요. 자, 필요하면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낼 때는 제가 다 주어집니다. B도 굉장히 작아요. 그죠? 또 네온도 굉장히 작습니다. 네온도. 그죠? 보세요. 여기 A는 이거보다 크죠. 헬륨보다는 B는 여기 이거보다 헬륨보다 더 작네요. 약간 이상하네요. 그죠? 왜냐면은 헬륨이 더 네온보다 작은데. 그리고 알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작은데 예를 들어 쭉 한번 보시죠. 물론 제논도 비활성 기체이지만은 이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값이 크죠. 이것도 약간 크고. 근데 이제 쭉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CO2 이런 건 어땠습니까? 상당히 크죠. 물론 이거는 B는 작지만은 이렇게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A와 B를 딱 이렇게 표로 이제 구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떠냐? 어, 이런 기체를 연구할 때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쓰지 말고 이 반대발서식을 써서 A와 B를 표에서 찾아서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인터몰레큘러 어트랙션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뭡니까? 아까 제가 여기 했는데 여기 압력을 우리가 보정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분자라고 하면은 분자 간의 힘. 그거 보고 우리가 인터몰레큘러 포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는 뭐뭐 간. 그죠? 뭐뭐 사이. 이제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결합을 우리가 배울 때 알지만은 그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은 실제 분자 내에서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런 걸 보고 인트라 몰레큘러 포스라고 얘기해요. 분자 내 인트라. 인터는 분자 간. 이게 반대발스 코렉션은요. 분자 간의 힘이니까 인터 몰레큘러 포스를 보정한 거다. 여기 보세요. 인터 몰레큘러 어트랙션. 이때는 포스가 뭐라고 했죠? 반발력이 아니고 attractive force 인력이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셨죠, 그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대기 화학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에서 일어나는 화학은 뭐냐? 우리가 대기 우리가 이제 대기를 얘기할 때는 대기를 애트모스피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대기는 네 층이 있어요. 네 층이 있는데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층을 트로포스피어라고 합니다. 트로포스피어. 잠깐만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보세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여기가 여기 Y축은요. 지 표면에서부터 이 높이요, 높이. 그겁니다. 높이요. 그 단위가 여기가 뭐죠? 킬로미터는 아니고 요 오른쪽에 요 단위가 킬로미터네요. 킬로미터. 그죠? 여기도 킬로미터인데 여기가 1킬로미터. 그렇죠. 이제 에베레스트 산은 이제 8.8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뭡니까? X축은 온도입니다. 온도. 여러분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예요. 15도. C. 15도씨에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대륙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곳을 대륙권이다. 이야기했는데, 대륙권은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쭉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죠? 딱 낮아져요. 낮아지다가 이제 성층권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대륙권은 높이가 얼마냐? 이건 아주 딱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 20km 안 돼요. 한 15km 올라가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성층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성층권에 진입하면은 이게 온도가 쭉 올라가요. 성층권에서. 그죠? 성층권의 특징이 뭐죠? 오존이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성층권은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 이제 태양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광선 중에
자외선이 있어요. 근데 성층권에서 이 오존이 자외선을 많이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성층권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죠? 대부분의 이제 저희 비행기들은 이 성층권, 이게 슈퍼소닉 플레인, 그러니까 이제 초음속 비행기, 그리고 이제 이런 보통 여객기는 그래도 성층권에 가까이, 대륙권 저 높이에 그 상태에서 이제 운항이 됩니다. 어쨌든 성층권의 스트라토스피어, 이거는 온도가 올라가고 쭉 올라가다가 다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죠? 낮아져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간권, 메조스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낮아지다가 다시 저기 고도가 올라가면은 이제는 진짜로 온도가 막 걷잡없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이제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메조스피어 다음에는 열권, 서머스피어라고 합니다. 서머스피어.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그죠?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이제 좋죠. 근데 이제 이 대기 중에서도 여러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물론 대기의 농도가 무진장 낮죠. 그죠? 음? 기체니까 낮지만은 어쨌든 대기화학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고,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건 대기 조성입니다. 대기 조성. 여기 보니까요. 이 조성 중에 보통 대기에는 수증기가 있잖아요. 수분. 근데 이건 수분은 다 뺀 드라이한 대기의 조성이에요. 질소와 산소가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질소는 78.1%, 산소는 거의 21%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질소와 산소를 합하면 거의 99%가 됩니다. 거의 넘어요. 99%가. 그 나머지 1% 가지고 다른 거. 그다음에 알곤, CO2, 네온, 힐륨, 메탄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이렇게. 대기 조성은 이렇다. 여기 드라이 에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보통은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분포가 이거와는 다르겠죠. 수증기까지 포함하면은. 자, 그런데 이게 아마 마지막 건 아니고 거의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다 이렇게 해놓고 합니다. 에어 pollution, 이게 중요하죠. 요즘 어때요? 대기 오염이라고 하잖아요. 대기 오염. 대기 오염을 시키는 것이 뭐죠? 여기는 이제 책에서는 두 개의 아주 주요한 그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 소스가.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저 뭐죠?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죠. 자동차나 뭐 비행기도 되고 뭐 배도 되고, 어쨌든 이동 수단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기를 생산할 때 이때 또 나오는 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동 수단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낙스라고 합니다. 낙스, NOx. X는 1이나 2예요. 이때는 NO 또는 그러니까 NO2. 그리고 이 전기를 생산할 때 나오는 것은 뭡니까? 삭스랍니다. 삭스, SOX. 이때는 X는 2나 3, SO2나 SO3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피트롤리움 같은 거, 그럼 뭐 석유나 뭐 여러 가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은 CO도 나오고 CO2도 나오고, 왜 탄소가 있기 때문에 NO도 나오고 NO2도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기, 근데 이제 에어 폴루션 시키는 거는 CO2가 나와도 그거 갖고서 우리가 에어 폴루션이라고 안 하죠. 그냥 대기 오염을 시키는 거 요게 이렇게 주로 이제 낙스나 삭스인데, 요즘은 또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황사가 문제가 돼요. 황사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하루 어 이제 여기 오전 잠깐만요.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기 그림을 여기 시간별로 여기 낙스, NO, NO2, 그리고 여기 오존 농도, 그리고 다른 폴루턴트,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농도 변화를 본 건데요. 잘 보십시오. 이제 하루에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오염물질의 농도가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오존이 있죠. 여기는 오존 나오지 않았지만은 오존이 이게 굉장히 한낮에 굉장히 높죠. 그죠? 오존은 어떻게 생깁니까? 오존은 뭐로부터? 오존은 산소로부터 생겨요. 산소가 그 아주 이제 더운 여름날 햇볕이 쨍쨍 찔 때요. 산소가 여기 낙스가 있으면은 낙스가 반응을 해서 이제 산소로부터 이제 산소를 하나 떼내서 산소 원자가 되고요. 산소 분자랑 반응해서 오존을 만듭니다. 오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존 경보가 가끔 울릴 때가 있어요. 아직은 울리지 않습니다. 봄에는. 근데 이제 한여름에 잘 울리죠. 아주 햇빛이 쨍쨍 찔 때. 그때는 이제 이 산소로부터 이 저기 저 뭡니까? 오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촉매로 작용하는 것이 요 낙스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요게 하나 맨 마지막 이거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저 자동차가 엔진이 가동되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 불완전 연소돼서 그런 탄소 성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것도 농도가 꽤 높다 이겁니다. 어쨌든 대기 오염이 이렇게 되고 대기 오염을 줄이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오염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전기 자동차 많이 공급이 됐죠, 그죠? 음? 어, 아니면은 보통 이제 자동차 가솔린 그런 내연기관을 장착한 차는 반드시 그 카탈리틱 컨버터라고 해서 이렇게 낙스가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낙스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장치를 통과하면은 NO와 NO2가 질소와 산소로 바뀝니다. 그런 장치가 있고 이렇게 싹스는 어디서 나냐면 주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발전소가 이제 석유나 석탄을 떼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황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가솔린에는 디젤에는 이 싹스는 거의 없어요. 황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질소 성분이 많이 있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존 포메이션이 있는데 여러분 요 반응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NO2가 그죠?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가 이렇게 됩니다. NO와 산소 원자로 돼요. 그죠? 이게 언제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햇볕이 강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산소 원자는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산소 분자랑 반응해서 오존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NO는 어때요? 산소 분자랑 반응해서 이게 2대 1로 반응합니다. NO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식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NO2는 또 NO는 다 상쇄가 됩니다. 없어져. 그 대신에 산소가 오존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NO2가 여기서 자기 자신은 반응에 참여했는데 결국은 어때요? 없어졌다가 다시 생성되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 NO2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NO2 is recycled. 그죠? 그러니까 NO2는 오존 생산의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NO2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대기 화학을 여러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요. 반응이 무진장 복잡해요. 반응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기 보니까 O2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죠? 어, 여기 보면은 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이 NO도 있고 또 이거 뭡니까 OH 점 이게 이제 레디칼인데요. 하이드록실 레디칼 또는 올가닉 프록사이드 이게 아시틸 프록사이드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반응성이 무진장 강해서 산소랑 막 반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기오염도 시키고 이게 심하면 뭐가 되죠? 스모그가 됩니다. 스모그 아주 대단히 유독하죠. 그죠?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그 대기 화학은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더구나 이제 대기 화학의 큰 변수가 뭐냐면은 태양빛,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빛을 뭐죠? 그러니까 레디에이션, 그죠?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거는 꼭 저겁니다. 저 가시광선뿐이 아니에요. 자외선도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빛을 받아서 반응이 아주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존이 대기 중에 이제 빛을 받으면은 산소와 이렇게 저기 산소 원자로 됩니다. 분자와 원자. 이렇게 스타 표시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excited state로 갔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반응성이 크니까 산소 원자가 물과 반응하면은 저게 하이드록실 레디칼이 돼요. 레디칼. 레디칼은요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건 옆에 있는 다른 분자와 충돌해서 반응을 막 시키는 거예요. 옆에 NO2가 있으면은 NO3, HNO3 이거 뭡니까 이게? 저거죠? 질산이죠. 질산. 이게 이제 비와 섞여서 내려오면 이게 질산이 이게 땅에 내려오면은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하이드록실 레디칼뿐만 아니고 이렇게 뭐 아시틸 뭐 레디칼, 프록실 레디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막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대기가 이상한 뭐 약간 뭐 저기 보라색도 띄고 그래서요. 아주 유독한 상태로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포토케미컬 스모그라고 합니다. 스모그. 그죠? 그 이름을 붙여서 포토케미컬 스모그 이렇게 되면 이게 심해지면요 사람이 호흡기 질환 걸리고 유독 굉장히 더 심해지면 죽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래전에 LA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죠? 대기가 청결하지 못하고 그럴 때
자, 여기 이게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설퍼 다이옥사이드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유독합니다. 유독하기로 치면은 요 SO2는요 낙스보다 훨씬 유독해요. 근데 이 설퍼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화석연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그냥 떼잖아요. 석탄을 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원유를 갖다 뗀다. 그러면은 이게 황 성분이 이 산소랑 반응해서 SO2가 됩니다. SO2가 되면요, 이게 되잖아요. 가스랑 반응해서 이게 이제 SO2가 다시 산소랑 반응하면은 SO3가 돼요. SO3가 물과 반응하면은 황산이 됩니다. 황산. 이게 이제 비에 섞여서 내리면은 황산이 되고 황산은 너무너무 강한 산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식물, 동식물 그리고 토양도 굉장히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유독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원유를 우리나라는 100% 수입하는데 거기에 이제 황이 있으면은 그거 다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다 황을 다 제거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desulfurization 탈황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황. 어? 또 이제 저 여기 황 석유뿐만이 아니죠.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코올에도 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 석유 전 세계에 여러 군데에서 석유가 많이 나지만은 석유 질을 뭘로 따지느냐? 그 중에 인덱스가 이 황입니다. 황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석유 질이 싸요. 낮아서 쌉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요 그림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O2 스크러버, 그러니까 SO2를 다 씻어내는 겁니다. 이게 스크러버 하면은 이게 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이 스크러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옷 같은 거, 환자 옷 같은 거 다 이제 깨끗이 빠는 걸 스크러빙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어쨌든 잘 보세요. 여기 이제 황이 여기 코올이 있잖아요. 코올 중에 이제 여기 석탄 중에 황이 있어요. 황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산소랑 반응하면 SO2가 되죠. 근데 여기 뭘 집어넣냐면 칼슘 카보네이트. 이거 되게 싼 물질이에요.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은 CO2와 CaO가 됩니다. 그러면 공기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 반응을 하니까 요 황이 요거 칼슘 여기 옥사이드랑 반응해서 칼슘 이거 뭡니까? 설파이트가 됩니다. 설파이트. 그죠? 이게 되고 반응하지 않은 SO2는 어떻게 됩니까? 어 아는 것도 있겠죠. 그럼 어쨌든 이제 여기 다시 반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쪽에 와서 요 챔버에서 스크래밍 시켜요. 스크래밍. 물과 CaO를 막 집어넣으면은요. 이게 밑에 뭘로다가 이게 황성분이 쌓이냐면은 칼슘 설파이트라는 게 슬러리가 뭐냐면 끈적끈적한 거예요. 끈적끈적한 슬러리. 그런 물질 이게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열로 이제 다 빠지고 그죠? 이제 이런 장치로 어쨌든 이황 저기 저 코올 같은 것 중에 이렇게 황을 제거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식이 여기 나왔습니다. 칼슘 카보네이트가 이게 열분의 2가 되면 칼슘 옥사이드와 CO2가 된다. 그럼 칼슘 옥사이드는 SO2랑 반응해서 칼슘 설파이트가 된다. 이걸 갖다 우리가 물로 씻어내면 이게 끈적끈적하게 이게 뭐 질척질척한 그런 상태로 됩니다. 슬러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자.